나인일런의 첫 신고 전화는 프린스턴의 조용한 웨스턴 섹션 지역에 사는 앨런 톤 교수의 이웃에게서 걸려왔다. 그녀는 아내를 잃은 후 교수가 은둔 생활을 하던 커다란 빅토리아 양식 저택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불안해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명백한 문제를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tôn 교수는 눈에 띄는 불안감 없이 그들을 맞이했고 소리의 근원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미 여러 번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낡은 환기 시스템에 동물이 들어왔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경찰관들은 저택 주변 부지를 둘러보고 창문과 환기구를 확인했지만 조사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집은 평온해 보였고 경찰은 어떤 불안한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 교수가 이전에 법 집행기관의 감시 대상이 된 적이 없고 이웃과 갈등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은 추가 확인 없이 신고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의 불만은 2020년 내내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점차 법 집행기관은 이를 일상적인 문제나 주민들의 과도한 불안 탓으로 돌리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이상한 소음 외에는 걱정할 만한 다른 근거가 없었다. 이 상황은 2023년 가을까지 계속되었고 그때 사회복지국의 정기조사를 통해 tôn 교수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가 발견되었다. 이제 경찰은 사기 혐의로 공식 수색영장을 가지고 교수의 집으로 돌아왔다. 조사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경찰관들은 tôn 교수의 과거 설명 뒤에 훨씬 더 불안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웨스턴 섹션 지역 주민들에게 앨런 톤은 어떤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사람이었다. 교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신경언어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이자 존경받는 전문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동료들은 그의 전문성과 높은 도덕적 기준을 높이 샀다. 수년 동안 쏜 교수는 강의하고 과학 논문을 발표하고 학회에 참석하는 등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최근 몇 년간 그의 삶은 급격하게 변했다. 2019년 그의 아들 레오가 심각한 사고를 당해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의료센터에 입원했다. 1년 후 또 다른 비극이 닥쳤다. 교수의 아내 엘리너가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동료들은 그 후 손 교수가 교류를 피하고 주변 사람들과 거의 접촉을 끊었으며 필수 강의 외에는 대학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교수의 은둔 생활에 익숙해졌다. 그는 자신의 커다란 빅토리아 양식 저택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어떤 행사도 피했으며 손님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이웃들은 그가 겪어야 했던 힘든 운명의 시련을 이해하고 그를 방해하지 않으려 애쓰며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불만이 접수되기 시작했을 때 이웃들은 이를 불신으로 받아들였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잃고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의심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동물이나 생활 소음에 대한 교수의 설명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는 더 이상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2023년 가을까지 앨런 쏜의 이미지는 주변 사람들 눈에 완전히 굳어졌다. 그는 개인적인 비극을 묵묵히 견디는 조용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경찰이 다시 교수의 집 앞에 나타난 것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조사라는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이 수색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집안에서 발견한 것은 수년간 형성된 쏜 교수의 평범하고 조용한 삶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조사는 처음에는 완전히 일상적인 절차처럼 보였다. 사회복지국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대조하고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며 지급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요청한다. 이러한 절차는 보통 빠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며 특히 의심을 사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번에 조사관들은 교수의 아내 엘리너 쏜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수표에 주목했다.
엘리너는 2018년에 겪은 뇌졸중 후 확정된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로 가족은 매달 장애수당을 받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돈은 정기적으로 현금화되었고 그 사용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지급액은 표준적이었고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추가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2023년 가을 해당 기관은 사회수당에 관한 모든 오래된 사건, 특히 서류가 오랫동안 갱신되지 않았거나 수급자로부터 새로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들을 포괄하는 대규모 데이터 대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바로 이 정기적인 절차 때문에 엘리너의 비극이 알려진 지 3년 만에 직원들이 그노의 수표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실수처럼 보였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엘리너 소는 2020년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으며 이는 그녀의 지인과 이웃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사망에 대한 공식 확인을 요청하자 그런 서류가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쏜 교수는 사망 진단서나 경찰 보고서, 사고에 관한 의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교수는 지인들에게 장례식이 엘리너가 자란 다른 주에서 열렸고 서류 절차가 관료적인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관은 지급액이 표준적이고 수급자가 살아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수표가 제때 인출되는 한 매년 확인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재확인할 근거가 없었다. 지역 주민들과 가족 지인들 역시 교수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서류 부재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아무도 힘든 개인적 상실을 겪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싶어 하지 않았고 하물며 아내의 사망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려가 불일치가 이렇게 늦게 드러난 추가적인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조사의 일환으로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조사관들은 더 이상 이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증빙 서류의 부재와 비극이 일어났다고 알려진 후에도 정기적으로 수당을 받은 것은 단순한 설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다. 사회복지국은 사건 자료를 경찰에 넘겨 정황을 확인하고 그동안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매년 수없이 발생하는 평범한 금융조사로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법집행관 중 누구도 몇 년 전 쏜 교수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불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 경찰에게 이것은 단 한 번의 방문과 서류 확인으로 보통 해결되는 금융 형식상의 표준적인 상황에 불과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교수의 집 문턱을 넘었을 때 본 것은 그들이 마주한 것이 단순한 금융상의 오해가 아니라 훨씬 더 어둡고 불안한 사건임을 거의 즉시 깨닫게 했다. 경찰관들이 쏜 교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번 방문을 금융 서류 확인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여겼다. 경찰관들은 어떤 경찰 직원이라도 익숙한 표준적인 조사 외에 특이한 점을 예상하지 않았다. 쏜 교수는 불안이나 짜증의 기색 없이 침착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교수는 정중하게 경찰관들을 안으로 초대하여 넓은 서재로 안내했고 그들이 관심 있는 서류는 무엇이든 살펴보라고 차분하게 제안했다. 그는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며 주제를 회피하려는 시도 없이 명확하게 대답했다. 이러한 행동은 즉시 경찰들에게 쏜 교수가 숨길 것이 없다는 확신을 주었다. 경험 많은 경찰관들은 거짓말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빠르게 구별하는 데 익숙했고 지금 모든 것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였다. 교수의 서재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쏜 교수는 수표와 은행거래 내역서가 보관된 서랍장을 가리키며 엘리너의 이름으로 된 수당 지급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익숙한 설명을 반복했다. 비극은 다른 주에서 일어났고 장례식도 그곳에서 치렀으며 서류 절차가 매우 지연되었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돈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서류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반환할 생각이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서명을 대조하며 수표를 꼼꼼히 확인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모든 수표에는 쏜 교수 자신의 서명이 있었다. 이로써 형식적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장애 수당은 엘리너 소온의 이름으로 꾸준히 지급되었고,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이미 사망한 후에 교수가 직접 현금으로 인출했다. 경찰관은 발견한 증거를 동료와 논의하고 방문을 마무리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집 깊은 곳에서 서재의 정적 속에서 뚜렷하게 들리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경찰관은 멈춰서서 이 이상한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내려고 귀를 기울였다. 쏜 교수는 경찰관의 행동 변화를 눈치채고 환기구에 대한 설명을 반복했지만 이번에는 더 짧고 설득력이 덜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그의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 그는 복도로 걸어나가 소음의 근원지를 파악하려 했다. 직감적으로 그 소리는 분명히 사람의 소리이며 가정 내 기기 고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즉시 느꼈다. 두 번째 경찰관은 동료의 불안한 모습을 보고 그를 따라가며 역시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다시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명확했다. 소리는 위쪽 어딘가에서 나는 것이 분명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다락으로 이어지는 낡은 계단이 보였다. 공식적으로 다른 방을 확인할 근거는 없었지만 직감과 경험은 이 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해주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선전등을 켜고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나무 계단이 발밑에서 조용히 삐걱거렸고 이상한 소리가 다시 반복되었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위로 올라간 경찰관은 간단한 빗장이 달린 육중한 문을 보았다. 그는 쉽게 빗장을 옆으로 밀었고 문은 즉시 열렸다. 다락은 평범해 보였다. 낡은 상자, 약간의 가구, 그리고 다양한 생활 잡동사니들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관의 주의를 즉시 끈 한 가지 특이한 세부 사항이 있었다. 벽을 따라 방음 패널이 깔끔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거기서부터 전선들이 방 안쪽으로 뻗어 있었다. 안으로 몇 걸음 더 들어간 경찰관은 이미 익숙한 소리를 다시 들었다. 조용하고 애초로운 신음소리였는데 분명히 사람의 소리였고 이제는 아주 가까이서 들렸다. 그는 전선이 향하는 뒤쪽 벽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내면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아래층에서는 쏜 교수가 여전히 경찰의 행동을 눈에 띄는 불안감 없이 조용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경찰관들이 위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그들을 막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락에 있던 경찰관은 이미 이 상황이 단순한 금융 위반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뒤쪽 벽으로 다가갔고 다음 순간 그가 본 것은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다. 경찰관이 다락의 뒤쪽 벽으로 다가갔을 때 그는 즉시 낡은 환기구에 주목했다. 쏜 교수가 방음 패널을 설치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바로 이 환기구를 통해 자유롭게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었다. 쏜 교수 자신은 자신이 한 작업이 소리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환기구를 추가로 점검한 적이 없었다. 의료 장비와 전선들 사이에서 경찰관은 자물쇠가 달린 무거운 문을 발견했다. 벽과는 달리 문은 평범했고 아무런 방음 장치가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이자 경찰관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즉시 들을 수 있었다. 그 방이 비어있지 않으며 누군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혼자서 자물쇠를 열려는 시도는 실패했고 경찰관은 즉시 아래로 내려가 동료에게 보고했다. 서재로 돌아온 그는 교수와 눈이 마주쳤다. 쏜 교수는 여전히 꼿꼿이 서서 창밖을 부동자세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외적인 침착함은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가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앞으로의 사건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한 것이 분명했다.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쏜 교수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지 않은 것은 발각될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스스로 문을 여는 것은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잠긴 방에 대한 형사의 질문에 쏜 교수는 위층에 누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고 짧고 감정 없이 말했다. 그의 대답은 모호하게 들려 감정적 애착의 표현으로도 혹은 문자 그대로의 감금에 대한 자백으로도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이제 쏜 교수는 경찰에게 완전히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경찰관 한 명이 그와 함께 남아있는 동안 형사는 기술팀이 도착하기 전에 방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다락으로 돌아갔다. 재조사 결과 첫 인상이 확인되었다. 그 방은 의료기기로 꼼꼼하게 갖춰져 있었고 전선과 센서는 전문적으로 설치되어 잠긴 문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문 뒤에 있는 사람이 우연한 인물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실험의 일부임을 시사했다. 몇 분 후 도착한 기술팀이 신속하게 자물쇠를 열었다. 문이 활짝 열리자 의료기기로 가득 찬 작은 방이 드러났다. 방 중앙의 침대에는 수많은 장비와 케이블에 연결된 사람이 누워 있었다. 이 발견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제 경찰은 관료적인 실수가 아니라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을 다루게 되었다. 다락문이 열리고 위에서 경찰관들의 발소리와 목소리가 들려오자 쏜 교수의 행동이 급격히 변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의 비밀의 방에 들어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즉시 위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빠르게 향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막으려 했다. 옆에 남아있던 두 번째 경찰관은 교수의 갑작스런 불안함을 눈치채고 즉시 그의 길을 막았다. 손 교수는 사생활과 공간의 불가침 권리를 내세우며 경찰의 다락 진입이 부당하다고 완강히 주장했다. 그의 행동은 이제 단순히 의심스러운 것을 넘어 필사적으로 보였다. 그는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의 정당성을 납득시키려는 듯 같은 말을 반복했다. 경찰관들은 교수의 이런 행동이 위층에 정말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빠르게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조사를 막으려는 어떤 시도라도 경찰 측의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할 뿐이었다. 그래서 경찰관들은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하며 쏜 교수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쳐내고 계단을 오르지 못하게 했다.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 교수는 논쟁을 멈추고 가장 가까운 의자에 앉았다. 이제 그는 완전히 자신에게 몰두한 채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공격성이나 공황 상태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미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깊은 깨달음이 느껴졌다. 한편 위층에서는 경찰과 기술팀이 방을 꼼꼼히 조사했다. 침대에는 형사들이 즉시 엘리너 쏘님을 알아본 여성이 누워 있었다. 모든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정교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며 엘리너의 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그녀는 상황에 반응할 수 없었다. 경찰은 이제 최우선 과제가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즉시 의료 지원을 요청했다. 의료팀은 신속하게 도착하여 엘리너를 이송할 준비를 서둘렀다. 아래층에서 경찰의 감시 아래 앉아있던 쏜 교수는 더 이상 상황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완전히 초연한 듯 보였다.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의 필사적인 저항은 발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마지막 시도였다. 이제 경찰은 더 이상 금융 서류의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 엘리너를 발견한 후 앨런 쏜 교수의 사건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 경찰관들은 자신들이 관료적인 위반이 아니라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복잡한 철저히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엘리너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수사관들은 다락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곳이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방이 아니라 실험실과 유사한 공간이라는 것이 즉시 분명해졌다. 생명유지 의료기기 외에도 녹음을 위해 명백히 고안된 특수 음향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쏜 교수의 책상 위에는 오디오 파일 아카이브가 담긴 컴퓨터가 있었다. 수사관들은 거의 3년의 기간을 아우르는 날짜와 메모가 적힌 수십 개의 폴더를 신속하게 발견했다. 거의 모든 파일에는 약한 신음, 불규칙한 호흡, 그리고 교수가 아내의 다양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기록한 간헐적인 소음 등 짧은 오디오 조각이 담겨 있었다. 의료 감정 결과 엘리너의 진단은 감금 증후군으로 확인되었다. 이 상태의 환자는 완전히 의식이 있지만 움직이거나 의식적으로 소리를 낼 수 없다. 교수가 녹음한 모든 신음과 호흡 소음은 빛, 접촉, 소리와 같은 외부 자극에 대한 그녀의 신체의 무의식적인 반응이었다.
장비를 더 깊이 연구한 결과 마이크가 컴퓨터뿐만 아니라 환기구로 직접 향하는 증폭기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환기구는 소리를 증폭시켜 외부로 전달하는 일종의 공명기 역할을 했다. 이웃들이 3년 동안 그 불안한 소음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들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꼼꼼하기로 유명한 쏜 교수가 왜 시스템에 이처럼 명백한 결함을 허용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질문에 수사팀은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았다. 교수는 자신이 설정한 방음 장치의 신뢰성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초기 설정 후 그는 자신의 계산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어떤 소리도 방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환기구를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녹음 자체였지 그것이 외부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엘리너의 사소한 생리적 소리까지 꼼꼼하게 보존하고 분석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가 단순한 의료 간호 이상의 것을 하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의 실험 일지에서 쏜 교수가 이 오디오 녹음에서 아내와 소통할 수 있는 열쇠를 보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는 음악, 시각적 자극, 접촉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고 그 소리 반응에서 의식적인 반응의 징후를 찾으려 분석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엘리너가 실제로 자극에 의미 있게 반응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 모든 것은 교수가 우연한 소리와 호흡 변화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의도적인 소통 시도로 받아들였음을 가리켰다. 이로써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교수는 엘리너를 숨기거나 주변 사람들이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이나 경찰의 개입 없이 조용히 자신의 실험을 계속하기 위해 그녀의 죽음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제 수사팀에게는 훨씬 더 복잡한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쏜 교수가 정확히 무엇을 증명하려 했는지, 왜 그렇게 끈질기게 녹음을 계속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집 밖으로 소리가 명백히 퍼져나가는 것을 왜 눈치채지 못했는지 이해해야 했다. 신경언어학 및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3년 연속 무의미한 소음을 녹음하며 그것을 의미 있는 말로 바꾸려 했던 교수의 행동에 대해 어떤 설명이라도 제공하기 위해 나섰다. 실험실을 처음 조사하던 중 한 경찰관이 옆 벽 너머에서 조용한 전기 소음을 들었다. 소리는 작동하는 장치의 낮은 윙윙거림과 비슷했다. 그 방의 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이전에는 주목을 끌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들은 즉시 그곳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안에는 의료 모니터의 희미한 화면으로만 밝혀진 작은 방이 있었다. 중앙에는 장비에 연결된 병원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는 의식 없는 젊은 남자가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근처에 신분증이 없었고 방에는 사진이나 다른 식별 표식이 없었다. 경찰은 상황을 철저히 기록하고 의료 전문가를 불렀다. 의료진을 기다리는 동안 한 형사가 장비 옆 찬장을 살펴보다가 사설 호스피스에서 온 서류가 담긴 폴더를 발견했다. 서류에는 레오손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는 3년 전 아버지의 개인적인 책임하에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교수는 집에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충분한 자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의료 감독을 서면으로 거부했다. 그 순간 경찰은 상황을 예비적으로만 평가했다. 그들은 레오의 방과 이전에 엘리너를 발견했던 옆방을 연결하는 전선과 스피커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러나 이 연결의 완전한 의미는 훨씬 나중에야 밝혀졌다. 이후 며칠 동안 기술 전문가와 감식반은 전체 장비 시스템을 정밀하게 조사했다. 그들은 엘리너의 소리를 녹음하던 마이크가 레오의 방에 있는 스피커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오디오 신호는 24시간 내내 전송되어 방 안에 지속적인 배경 소음을 만들어냈다. 며칠이 걸린 컴퓨터 장비의 실험실 분석 후에야 쏜 교수가 이 소리 자극에 대한 레오의 반응을 꼼꼼히 기록하고 연구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의 실험 일지에는 호흡, 심박수, 뇌 활동과 같은 생리적 변화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었는데 쏜 교수의 생각에 따르면 이는 아들의 의식 회복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교수의 의료 서류를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퇴원 후 어떤 의료진도 레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밝혀졌다. 쏜 교수는 호스피스에 아들의 안정적인 상태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냈다. 이 서류들은 형식적으로 모든 것이 설득력 있어 보였고 법적으로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을 사지 않았다. 이리하여 다락에서 발견된 것들은 처음에는 그저 충격적인 발견으로 보였지만 점차 치밀하게 계획된 시스템으로 맞춰졌다. 수사관들은 교수가 수년간 어머니와 아들을 음향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실험을 진행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한 지속적인 오디오 자극이 레오의 의식을 깨울 수 있다고 믿었다. 이제 경찰은 이상한 실험 사실을 뒷받침하는 모든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아 있었다. 바로 쏜 교수의 진정한 동기를 파악하고 그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정확히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쏜 교수의 진정한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수사팀은 신경생물학 분야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참여시켰다. 쏜 교수가 이러한 시스템을 조직하며 어떤 목표를 추구했는지, 그리고 그의 행동이 과학적 관점에서 얼마나 근거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다. 사건의 컨설턴트는 혼수 상태 및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의식 연구로 유명한 권위 있는 신경생물학자 스티븐 해리스 박사가 맡았다.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는 경찰에게 교수의 행동이 극도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실제 과학적 가설에 기반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광기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박사는 일부 현대 영루에 따르면 깊은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의 뇌는 특히 기억과 감정과 관련된 영역에서 특정 활동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나 감정적 경험과 관련된 특정한 소리와 같은 감정적 신호가 잠재적으로 이러한 뇌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의식의 각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해리스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 쏜 교수가 검증하려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가설이었다. 교수는 무의식적인 호흡 신호와 신음소리 같은 어머니의 감정이 담긴 소리가 레오의 뇌에 의해 인식되어 그의 의식을 깨울 수 있다고 믿었다. 쏜 교수의 일지를 연구한 결과 교수가 과학적 연구를 연상시키는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과제에 접근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물적 증거로 사건에 첨부된 이 기록들은 쏜 교수가 레오의 모든 생리적 지표 변화, 즉 뇌 활동, 심박수 및 호흡 변화를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다양한 종류의 소리에 대한 반응을 비교하고 자신이 발견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규칙성을 열심히 찾았다. 동시에 전문가는 교수의 모든 과학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법은 어떠한 공식적 연구에서도 승인되지 않았으며 의료 관행과 완전히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실험은 환자의 신경계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결코 입증된 바가 없었다. 이리하여 수사팀은 중요한 결론을 얻었다. 교수는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신중하게 계획했으며 자신의 아이디어의 정당성을 확신했다. 이 깨달음은 앞으로의 수사를 심각하게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제 쏜 교수의 행동이 개인적인 비극으로 인한 왜곡된 현실 인식의 결과인지 아니면 과학적인 가면 뒤에 모든 윤리적 경계를 넘어선 냉철하고 합리적인 계산이 숨어 있었는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쏜 교수의 집에 숨겨진 공간이 발견된 지 4주 후 수사관들은 다시 이웃집 주민들과의 면담에 나섰다. 그 시점에서 경찰은 이미 초기 감정을 마쳤고 이웃들이 지난 3년 동안 정확히 무엇을 들었는지 이해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이전까지 지역 주민들은 교수 자신의 설명을 바탕으로 한 공통된 버전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는 집에서 정기적으로 들려오는 모든 외부 소음이 고장난 환기 시스템이나 낡은 파이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쏜 교수는 너무나 설득력 있고 차분해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조치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집안에서 정확히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경찰의 공식 발표 후
이웃들은 마침내 그 소리들의 진정한 본질을 깨달았다. 그것은 생활 소음이나 기술적인 결함이 아니었다. 바로 옆에 살던 사람들은 3년 동안 사실상 집안에서 벌어지던 일에 무심코 한 목격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제 많은 이들이 상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생각에 심한 심리적 불편함을 겪었다. 수사관들은 다른 사람들의 공모 가능성이나 최소한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웃들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특별히 조직했다. 누군가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낯선 사람들을 보았거나 쏜 교수에게 조력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들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거리의 주민들은 쏜 교수가 항상 개인적인 접촉과 깊은 대화를 피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교류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며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관계를 유지했다. 이것이 그가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의 진짜 모습을 효과적으로 숨길 수 있게 했다. 수사 4주차 말에 수사팀은 모든 대안적인 버전과 부수적인 가설들을 완전히 배제했다. 제3자 개입의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비밀 실험의 조직과 실행에 책임이 있는 유일한 인물이 앨런 쏜 교수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 모든 법 집행기관의 힘과 관심은 그에게 집중되었다. 쏜 교수의 동기를 최종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그의 전기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공적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학자가 어떻게 윤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의 논리에도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해야 했다. 그러나 쏜 교수의 과거를 상세히 조사한 결과 잔인함이나 병적인 성향을 직접적으로 시사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전생에는 이상적인 학문적 경력의 본보기처럼 보였다. 쏜 교수는 성공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빠르게 과학계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존경받는 교수가 되었고 학계에서 관심을 끄는 논문을 정기적으로 발표했다. 외견상 그의 이력은 흠잡을 데 없어 보였다. 하지만 수사팀이 쏜 교수를 가까이에서 알던 사람들과 이야기했을 때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대학에서 일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뛰어난 지성, 깊은 지식, 그리고 전문성을 언급했지만 동시에 복잡하고 권위적인 성격도 지적했다. 한 동료의 말에 따르면 쏜 교수는 항상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했다. 그의 확신은 종종 자신감 과잉에 가까웠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낳았다. 쏜 교수가 아들 레오를 데려온 호스피스의 의사들과의 대화에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 밝혀졌다. 의료진은 3년 전 젊은이가 지속적인 전문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교수에게 레오를 시설에 남겨두라고 강력히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쏜 교수는 자신의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의사들에게 주장하며 이 권고를 무시했다. 그는 전문가들과의 추가 상담 제안조차 거부하며 자신의 결정에 확고했다. 쏜 교수의 과학 출판물을 연구한 결과 그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구에 종사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의 가설들은 비표준적이었고 종종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와 급격히 달랐다. 그의 아이디어가 비판을 받을 때 쏜 교수는 보통 지적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향으로 계속 작업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더욱 확고히 했다. 수사관들이 교수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참여시킨 심리학자들은 쏜 교수의 행동 기저에 소위 구원제 콤플렉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확신하는 심리적 상태다. 전문가들은 교수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목적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대신 그는 오직 자신의 접근 방식만이 레오가 온전한 삶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심으로 확신했다. 바로 이 확신과 과학적 야망이 그를 의료 및 도덕적 규범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동하게 만들었다. 또한 심리학자들은 쏜 교수가 자신의 실험에서 중요한 과학적 돌파구를 마련할 기회를 보았다는 점에 수사관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는 자신의 방법이 전통적인 의학보다 맞고 비평가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제약이나 도덕적 규범도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수사관들 앞에 쏜 교수의 동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드러났다. 그의 행동에는 가학성이나 잔인함 그 자체를 위한 잔인함은 없었다. 일어난 모든 일은 자신의 정강성과 아이디아의 중요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에서 비롯된 그의 깊은 현실 왜곡의 결과였다. 이제 수사팀은 교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시된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했다. 2023년 12월 14일, 앨런 쏜은 공식 신문을 위해 프린스턴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이때까지 경찰은 이미 의료 소견서, 금융 서류, 그리고 교수의 실험실 기록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사건 자료를 수집한 상태였다. 혐의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쏜 교수는 이전에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고 전과가 없으며 도주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았다. 수사 기간 동안 그는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수사관들은 사건의 가장 심각한 측면, 즉 엘리너와 레오의 생명에 대한 위험에 대한 논의로 신문을 시작했다. 쏜 교수에게는 전문적인 돌봄 부족으로 인해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되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엘리너의 상태는 24시간 의료 감시와 자격을 갖춘 인력의 전기적인 돌봄이 필요했다. 레오는 전적으로 의료 장비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작은 오작동이라도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반면 쏜 교수는 수사관들에게 위험은 미미했으며 자신이 상황을 계속 통제하고 있었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수사관들은 집에서 압수한 교수 자신의 실험 일지를 제시했다. 쏜 교수는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고 즉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시작했으며 오직 가족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진지한 과학 실험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방법이 레오의 의식을 회복시킬 유일한 희망이라고 계속 주장했다. 그 후 신문은 금융 관련 혐의로 넘어갔다. 경찰은 교수에게 공식적인 은행 서류와 사회보장국의 명세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쏜 교수는 몇 년 동안 엘리너에게 지급될 장애수당 수표를 정기적으로 현금화했으며 그녀는 같은 기간 동안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바로 이 의심스러운 금융거래가 처음 당국의 관심을 끌었고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 교수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이 자금이 개인적인 이익의 원천이 아니라 실험 조건과 가족 돌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이 쏜 교수에게 몇 년 동안 어떻게 엘리너를 숨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정부 기관이 그녀의 사망 서류를 요청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을 때 교수는 자신의 계획의 세부 사항을 밝혔다. 뇌졸중 직후 그는 배우자의 가정간호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이용하여 공식적으로 엘리너를 병원에서 자신의 책임하에 데려왔다. 그 후 그는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엘리너가 미국 밖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렸다. 쏜 교수는 다른 나라의 관료적 어려움 때문에 서류가 없다고 설명함으로써 주변의 모든 의문을 해소했다. 정부기관에 관해서는 쏜 교수가 그녀의 사망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너는 형식적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사회보장국은 형식적으로 의심스러운 점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 확인 없이 자동으로 수당을 계속 지급했다. 엘리너가 심각한 상태로 인해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없었던 덕분에 당국은 그녀의 상태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고 추가 조사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교수는 3년 동안 아무런 방해 없이 돈을 사용할 수 있었다. 형사들은 쏜 교수가 엘리너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녀의 실제 상태를 숨김으로써 체계적으로 정부기관을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교수는 이러한 행동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실험 맥락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론적으로 수사관들은 쏜 교수에게 그의 행동이 법적 규범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도덕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상기시켰다. 교수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그 범죄성은 전면 부인했다.
신문 마지막에 그는 수사팀이 제시한 모든 사실은 확인했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쏜 교수의 사건은 법원으로 송치될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 이제 뉴저지주 법원이 그의 행동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리고 저지른 행위에 대한 그의 책임의 정도를 결정하여 판결을 내릴 차례였다. 수사는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주요 과제는 앨런 쏜이 단순히 착오에 의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엘리너에게 고통을 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교수의 변호인단이 그의 소위 선한 의도와 과학적 목표를 중심으로 변호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고의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수사관들은 쏜이 자신의 실험 결과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엘리너에게 가해지는 고통과 불편함을 의식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게 증명해야 했다. 바로 이 때문에 수사팀은 처음에는 순전히 과학적 문서로만 간주되었던 실험 일지를 재분석하게 되었다. 이 문서를 처음 검토했을 때 아무도 사소한 세부 사항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표준적인 기록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더 면밀한 접근을 통해 수사관들과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게 되었다. 쏜 교수의 일지에는 그가 특별히 선별한 자극, 즉 레오의 사진, 비디오 녹화, 오디오 조각에 엘리너의 반응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교수는 초단위의 정확성으로 반응을 기록하며 울음이나 명백한 불편함의 표현을 동반하는 각 부정적인 반응의 감정적 반응과 지속 시간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이 기록들은 처음에는 단지 표준적인 관찰 절차로만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교수가 적용된 자극의 고통스러움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수사팀의 결론을 확인했다. 동일하게 부정적인 결과가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쏜이 자신의 행동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이 선한 의도나 과학적 목표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교수가 왜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기록을 했는지 분명해졌다. 그는 이 문서들을 자신의 이론에 대한 과학적 증거로 인식했으며 바로 그것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쏜은 아마도 자신의 과학적 꼼꼼함이 자신의 법률적 의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수사관들이 교수의 변호인단과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과학 실험에 대한 주장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변호사들은 쏜의 감정적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려 했지만 심리 감정은 이러한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쏜이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를 이해하지 못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자료를 추가로 검토한 후 수사팀은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 과학적 착오도 아닌 의식적이고 잔인한 고통의 가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신했다. 쏜 교수의 실험 일지는 고의성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공식적인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사건 자료를 뉴저지주 법원에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법원은 앨런 쏜의 유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했다. 수사관들이 쏜 교수의 행동이 고의적이었음을 증명하자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실험이 엘리너와 레오에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때까지 수사는 교수의 동기와 그의 행동의 윤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피해자들의 실제 건강 상태는 의사들의 정밀 검사 후에야 제대로 알려졌다. 먼저 엘리너가 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실시한 의사들은 즉시 그녀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극심한 신체 쇠약, 심각한 탈수, 그리고 수많은 깊은 욕창이 있었다. 정상적인 관리와 의료 감독이 장기간 부재했던 탓에 사소한 감염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의 소견에 따르면 엘리너는 치명적인 결과의 문턱에 있었다. 의사들의 보고서는 단호했다. 경찰의 시기적절한 개입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엘리너의 상태가 교수가 제공하지 않은 전문적인 의료 관리가 필요했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대신 그는 그녀를 정기적인 감정적, 신체적 불편함에 노출시켜 이미 심각한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의사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각각의 후속 자극은 그녀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쇠약을 심화시켰다. 다시 말해 실험의 새로운 세션마다 엘리너를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더 가까이 몰아갔다. 다음으로 레오가 검사를 받았다. 교수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오직 아들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 검사는 이러한 주장을 완전히 반박했다. 레오가 쏜 교수의 자택 관찰하에 있었던 전기간 동안 그의 상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레오는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으며 의료 지표에서 아주 작은 개선도 보이지 않았다. 추가로 의사들은 쏜 교수가 사용한 가정용 장비가 그러한 상태의 환자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어떤 우발적인 오작동이라도 호흡기나 심장 기능의 정지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전문적인 의료 감시와 장비의 정기적인 기술 유지 보수 없이는 레오의 상태는 극도로 취약했다. 의료 소견서는 쏜 교수의 아들이 교수의 행동 덕분이 아니라 순전히 운 좋은 우연의 일치 덕분에 명백히 밝혔다. 최종 의료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쏜 교수의 소위 과학 실험이 의료적 관점에서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다고 명확히 밝혔다. 더욱이 그것들은 엘리너의 생명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가했고 레오에게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했다. 수사관들은 쏜 교수가 실제 생명과 가까운 사람들의 건강을 대가로 자신의 실험을 수행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결론은 교수와 그의 변호인단이 과학적 필요성이나 선한 의도를 내세울 가능성을 완전히 박탈했다. 검사 과정에서 얻은 의료적 사실들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다. 이제 수사팀에게 남은 것은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기 위한 공식 서류를 준비하는 것뿐이었다. 그곳에서 쏜 교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져야 했다. 수사관들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수사 라인을 하나로 묶어 앨런 쏜 교수의 행동에 대한 완전하고 일관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그의 행동을 단순한 실수나 가족을 도우려는 시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다. 수사팀 앞에는 쏜 교수의 모든 단계에 대한 고의성과 의식성을 증명하는 명확한 사건의 연속이 있었다. 수사의 시발점이 된 첫 번째 중요한 단서는 이웃들이 정기적으로 들었던 끊임없는 울음소리였다. 처음에는 교수가 이를 집의 기술적 결함으로 설명했고 주변 사람들은 이 버전을 믿었다. 그러나 엘리너가 발견된 후 소리의 원인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나중에 이 고통스러운 소리가 교수의 훨씬 더 끔찍한 계획의 핵심 요소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두 번째 핵심 측면은 사건의 금융적인 부분이었다. 엘리너가 뇌졸중을 겪은 후 쏜 교수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그녀가 해외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렸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녀의 죽음은 서류로 확인되지 않았고 엘리너는 계속 살아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쏜 교수는 그녀의 의료 서비스에 배정된 돈을 꾸준히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기적인 전문 간호, 약물, 그리고 필요한 절차에 배정된 돈을 그는 다르게 사용했다. 아내에게 적절한 환경과 도움을 제공하는 대신 쏜 교수는 이 자금을 의료적으로 무용지물이고 심지어 레오에게 위험했던 개인적인 과학 실험에 필요한 특수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바로 이 돈의 목적 외 사용이 교수의 사기 행위의 핵심 부분이 되었다. 국가가 오로지 엘리너의 건강 유지를 위해 배정한 자금이 그녀의 질병 치료에 사용되지 않는 장비에 쓰였다. 이로써 그녀의 상태는 적절한 관리 부족으로 계속 악화되었고 그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배정된 자금은 사실상 잔인하고 무익한 실험에 자금을 댄 셈이었다. 수사의 세 번째 부분은 레오에 대한 실험 자체였다. 교수는 엘리너에게서 녹음된 소리가 레오를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고통스러운 감정 상태로 몰아넣고
모든 고통스러운 소리를 녹음한 후 오디오 장치를 통해 아들에게 전송했다. 전문가들은 쏜 교수가 아내의 고통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녀에게 고통을 가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행동의 결과는 레오의 상태 개선이 아니라 단지 엘리너의 상태 악화였다. 수사관들이 사건의 전체 연대기를 복원한 후 교수의 범죄가 의도적이었다는 데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쏜 교수는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인, 이웃, 그리고 정부기관을 기만했다. 엘리너에게 배정된 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그는 레오에게 아무런 의료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은 의심스러운 실험을 위해 그녀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제 모든 증거는 완전히 수집되고 문서화되었다. 수사관들은 앨런 쏜 교수의 사건을 공식적으로 법원에 송치할 준비를 하며 자료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었던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 최종 평가를 내리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바로 법원의 몫이었다. 앨런 쏜 교수에 대한 재판은 2024년 9월 3일 뉴저지 지방 법원에서 시작되어 즉시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다. 재판은 정확히 4주 동안 진행되었고 2024년 10월 1일에 끝났다. 법정에서는 두 가지 버전의 사건이 충돌했다. 검찰은 교수의 행동이 의식적이고 오만했다고 보았고, 변호인단은 일어난 모든 일이 그의 깊은 슬픔과 절망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금융 사기, 당국 기만, 엘리너 감금, 그리고 비극으로 이어질 뻔했던 실험 등 범죄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쏜 교수가 자신의 과학적 야망을 가족의 생명보다 우선시하며 의식적이고 냉소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교수가 단지 아들과 아내의 병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행동을 변호사들은 가족을 구하려던 절망에 빠진 사람의 비극적인 실수라고 불렀다. 실험이 레오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했지만 엘리너에게는 심각한 해를 끼쳤다는 것을 확인한 전문가들의 소견이 결정적이었다. 심리학자들은 쏜 교수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법원에 제출된 실험 일지 기록은 배심원단에게 교수의 유죄를 최종적으로 확신시켰다. 최종 변론에서 쏜 교수는 사과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다시 과학과 진보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이다. 짧은 수기 끝에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24년 10월 1일 법원은 20년의 징역형과 평생 교직 활동 금지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돌봄과 잔인함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돕고자 하는 열망이 어떻게 비극으로 변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만든 사건의 마침표가 되었다. 재판 후 사건에 대한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지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다. 엘리너는 구조된 직후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너무 쇠약해져 있었다. 7개월 후 그녀는 사망했다. 의료 소견에 따른 사망 원인은 열악한 감금 환경이었다. 레오는 의료센터로 돌아가 전문가들의 관찰을 다시 받았다. 그의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고 뇌 활동은 여전히 낮았으며 반응은 기록되지 않았다. 실험이 중단된 후에 찍은 뇌파 기록은 어머니의 음성 자극이 그의 상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거나 반박하기에는 너무 혼란스러웠다. 쏜 교수의 집은 봉인되었고 그의 재산은 매각되었다. 실험실 장비는 사진과 수사 서류에만 남았다. 앨런 쏜의 이름은 한 사람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까운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의 실험에 어떤 의미라도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